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좀 피드백을 사실은 좀 기다렸었는데 그런 피드백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태츠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개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거를 샘플로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좀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막 나간 것 같네요. 그걸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로그 이게 사실 오드 레이쇼를 선형 모형에 피팅하는 거기 때문에 x a01 x01 예. 그래서 이게 뭐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 요게 2에서 3으로 증가하면 A만큼 더 증가한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2, 그 다음에 L은 위에 있는 P랑 아래에 있는 P는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걸 이걸 프라임으로 해주죠. 이걸 프라임으로 하면 X가 3일 때 똑같이 이게 쭉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여기는 A1이 남고 요거 빼기 위에 부분 아래 부분 빼기 위에 부분이니까 이거는 로그의 P 프라임 다시 나누기 P에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이게 로그를 이쪽으로 옮겨주면 2에 A1이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A1이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X가 2에서 3으로 변화할 때 오즈 B가 그러니까 3이란 오즈 B의 비율이 3이라는 얘기거든요. 2의 3승이죠.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변할 때 여기 오즈 요거에서 여기로 변할 때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게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변수가 쭉 변하는데 한 단계 변하는 데 있어서 이게 크면 클수록 그 변수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밑에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 이 개수가 여기가 이제 A1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밑에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오즈비가 좀 작아진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히 오즈비 오즈 레이쇼 그런 게 나와가지고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확률을 안에 확률을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냥 이게 크면 이 값이 증가할 때 그 y에 대한 변화량이 커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크면 변화량이 작아진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케라스를 보통 이제 텐서플로우 위에서 이제 케라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저번에도 1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머신러닝 쪽 그냥 사실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한 일부인데 딥러닝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랜덤 포레스트 그런 거 나왔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딥러닝이 그 문장을 읽고 쓰고 듣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가 된다는 거를 보고서 이거는 진짜 큰 임팩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됐고요. 예, 그래서 딥러닝이 기존의 통계 분석이나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차이점은 다양한 피처를 가지고 해석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건데요. 예전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 뭐 insight generation, informed decision making, 그 다음에 predictive modeling 이런 거였으면 이제는 이거 플러스 기계가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replace 하거나 augment human activities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도 굉장히 당연히 이제 이게 대부분 다 unstructured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인풋으로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다시 아웃풋으로 내놓는 거죠.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왜 갑자기 딥러닝이 떴느냐, 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더 해봤는데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예전에 뭐 시그모이드만 쓰다가 이제 렐루 뭐 그런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활성화 함수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선트가 이것도 뭐 좋은 옵티마이저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 그레디언트 디선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학습이 빨리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그런 것들 써보면 확실히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는데요. 예, 그런 것들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PU 대신에 GPU. 그래서 사실 그 뉴럴넷을 보면 안에가 다 행렬 연산인데 그거를 GPU가 빨리 멀티 계산을 빨리 해줄 수 있게 해줬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드랍아웃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많은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오버피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뭐 그림 같은 거를 이해하는 데는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다음에 글씨 같은 거나 시계열 데이터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한다는 걸 이미 증명이 되었고, 그런 거를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상품들도 많이, 인공지능 상품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대답을 해주고, 그런 거는 RNN 모델에 많이 기반을 할 것 같고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 놀랐던 그 사실이 하나가 나왔는데, 이 그림을 집어넣으면 밑에 컴퓨터가 글씨를 써줍니다. 맨 왼쪽에 보면 사람이 이제 기타를 쳐주고 있죠. 그러면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예, 근데 결국은 이게 CNN 모델이랑 RNN 모델을 조합해서 만드는 결과값인데요. CNN에서 나오는 결과값 벡터를 갖다가 다시 RNN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문자, 이 그림에 대한 글씨를 학습시킴으로써 그림을 집어던지면 글씨가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텐서플로우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텐서플로우 같은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파이토치니, 저는 그냥 케라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텍스가 깔끔하고, 저는 뭐 뉴럴넷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뉴럴넷을 활용해서 실무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프레임워크 가지 않았고요. 케라스 선택해서 공부했고, 또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케라스 코리아라고 거기 있는데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좀 답도 잘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백 프로포게이션인데 여기가 조금 이 컨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림을 좀 많이 넣었는데, 사실 이제 글이 구조상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복잡하고 사실 매트릭스 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제가 그 fraudulent claim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4,000개의 클레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7,070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색깔이, 저희는 예전에는 이걸 variable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observation이라고 불렀는데, 4,000개의 레코드와 70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70 피처라고 하면 이제 뭐 클레임한 사람의 성별, 나이, 뭐 클레임 사람들이 과거에 클레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얼마짜리인지 뭐 그런 거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이제 4,000 곱하기 70의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히든 레이어가 받습니다. 70개의 피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70개의 피처를 받아야겠죠. 그걸 다시 50개의 뉴런으로 다시 연결시켜집니다. 이러는 와중에 70 곱하기 50의 웨이트가 생성이 되겠죠. 웨이트, 이제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준 선이죠. 그러면 이거 하면 3,500, 7, 35, 3,500개의 웨이트가 이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의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는 이 값들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레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사기고 어떤 건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블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50 곱하기 1의
매트릭스에 넣어주면 결국에는 4000 곱하기 요거 4000 곱하기 1의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 클레임에 대해서 probability, 사실은 probability가 나옵니다. classification이 이미 된 상태는 아니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값, 레이블이라 되겠죠. 그거를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 로스를 가지고 로스가 크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웨이트를 이 3,500개의 웨이트를 각각 이제 수정해 주죠. 여기 50개. 3,500개 더하기 50이니까 3,550개, 3,550개의 웨이트를 이거를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이 됐고, 수정된 값, 이제 이미 수정된 값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집어넣어서 이제 feed forward라고 하죠. 쭉 집어넣어서 이게 또 여기 값이 나오고, 여기 값이 나오고, 아까보다는 로스가 줄었겠죠. 수정이 됐으니까. 그럼 다시 또 back propagate 시키고, 쭉 다시 feed forward 하고, 또 비교해서 back propagate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뭐 gradient descent, 그 다음에 뭐 momentum, 그 다음에 RSM, prop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뉴럴넷에다가 데이터를 넣기 전에 항상 프리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요. 뭐 뉴메릭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데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카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완화 코딩을 해야 되죠. 맨 처음에는 제가 딱 봤을 맨 처음에 이제 완화 코딩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던 사실은, 이전에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모델에다가 그래서 어떤 범주형 데이터에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 다음에 나머지 도시, 그럼 4개 범주잖아요. 그러면은 3개만을 이제 클래스로 생성하거든요. 그걸 이제 인디케이션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 뉴럴넷에서는 4개를 다 생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완화 코딩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3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4개 하지 말고 3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계속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게 좀 풀렸던 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보면서 풀렸는데, 이게 레귤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4개를 다 넣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레귤라이제이션을 안 하면 4개를 넣으면 안 됩니다. 3개를 넣어야 됩니다. 범주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더미를 만드는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요. 여기 하나가 first drop인가 하는 인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yes를 true로 해주면 4개가 생성이 안 되고 3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그냥 4개를 다 생성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스탠다드데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변수 스케일이 틀리면 그 변수, 그 피처죠. 그 피처에 대해서 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각 피처를, 이거는 이제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고, 그 민맥스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어느 게 더 잘 작동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띠오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두 개 어떤 걸 때는 어떤 때가 그 스탠다드제이션은 날 때도 있고 민맥스가 더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X2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X1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탠다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알아야 되고,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나 밸리데이션 데이터 할 때는 여기서 나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스탠다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죠. 여기는 fit 트랜스폼이고 여기는 그냥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fit 트랜스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서 fit 트랜스폼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스탠다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트랜스폼을 하고 여기는 fit 트랜스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딥러닝 쪽에 뭐 석사, 박사를 학위 가지는 거 아니고요.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딥러닝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뭐 6, 7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한 결과라서 실제와 좀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리서치해서 정답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다음 3부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드는 그런 케아스 코드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여기 마지막 줄은 이제 x 값을 피딩 시켜가지고 probability를 생성하는 그런 코드니까 아홉 줄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사실 제가 여기는 뉴런스는 틀렸는데요. 뉴런스가 여기는 30개, 여기 보이시죠? 여기 30개, 그 다음 10개, 여기 10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래서 30, 10,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클레임 데이터, 그 다음에 일 거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블 데이터, 프로드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학습시켜가지고 이 클레임을 집어넣으면 프로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라인 바이 라인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랑 인풋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인풋이 67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피처의 개수가 6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요게 있는 인풋이 67이겠죠? 그거를 이제 30개의 뉴런이 받고 10개의 뉴런이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로 해가지고 보냈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 매트릭스 형태로다가 구조를 그려드렸는데 아마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코드는 간단해지는데 자꾸 이걸 처음부터 이걸 쓰면 이게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간단하게 퍼셉션 모델을 넘파이만으로 간단하게 구현해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매트릭스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가 5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만약에 7000개다, 레코드 수가 7000개다 그러면은 50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랜덤하게 500개를 뽑아가지고 먼저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500개를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쫙 돌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에포크가 5라는 얘기는 이런 걸 갖다가 5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7000개를 500개로 나누면 공 2개 없어지고 뭐 5일은 40, 14번 500개가 14번 하면 이게 끝나겠네요. 근데 14번을 5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 이터레이션은 70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풋은 피처의 개수고 여기는 배치는 몇 개 뽑을 것인가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컴퓨테이션 쪽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 간단하게 뭐 제가 7000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레코드 수가 뭐 5 밀리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피처 개수도 100개 그러면 5 밀리언에다 100이면 매트릭스 사이즈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거를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물론 요즘에 뭐 성능이 좋아서 일반 랩탑 같은 걸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즈가 큰 매트릭스는 빨리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컴퓨테이션 하기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매트릭스를 줄여가지고 피딩 시키는 게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참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드 디텍션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프로드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개 중에 뭐 0.1개 있다. 그럼 1000개 중에 프로드 숫자가 뭐 1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500개 중에는 0.5개 있겠죠. 그럼 랜덤하게 500개를 뽑았어요. 그럼 프로드 숫자가 0.5개 있어요. 뭐 맥스 하나라고 해요. 하나 있어요. 그럼 이게 피드포워드 딱 돼가지고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게 로스를 갖다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쵸? 그러면 이게 대부분 다 0이고 1 하나인데 그러면 이 로스를 갖다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imBalanced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배치 사이즈를 갖다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개 정도는
프로드가 있게끔 해야지만 이게 러닝이 빨리 일어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죠. 여기서 프로드 수가 이만큼 있고 나머지는 언프로드 하면 여기서 랜덤하게 이만큼만 뽑아가지고 요거의 비율을 올려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아니면 요거를 뭐 오버 샘플링이라는데 요거를 뭐 임의로다가 뭐 5배, 6배 늘려가지고 이 비율을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500개를 뽑아도 좀 더 많은 게 숫자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확실히 러닝이 훨씬 잘 일어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려서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에포크가 뭐고 배치 사이즈가 뭐고 인풋이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간단하게 영어로도 좀 적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이 에포크를 제가 여기로 들어가고 이 배치 사이즈는 예, 여기로 들어가고 인풋은 여기로 들어가네요. 여기 예, 모델 선언할 때 들어가고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는 모델 fit 할때 예,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런 식의 로스 펑션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많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 문제 같은 거는 뭐 MSE 같은 걸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펑션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되겠죠. 뭐 MSE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실제 y 값과 y 예측치 그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뭐 예, 그래서 요거를 미니마이징하는 리그레션 문제, 뭐 크로스 뭐 사실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MSE를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뭐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예,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상당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 이제 저희 로스 펑션을 이제 선언해주고 이제 이게 모델이 얼만큼 잘 옵티마이징 되고 있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매트릭을 선택할 것인가. 전 MSE가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 accuracy ACC를 선언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에포크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어, 에러가 점점 좀 줄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validation split은 0.5라고 해놨는데 어, 트레인 데이터는 이게 계속 줍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뭐 줄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validation의 데이터에서는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멈춰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out of time 샘플을 가져오면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out of time 샘플 테스트라고 하고 어, 같은 샘플 내에서 랜덤하게 뽑은 걸 갖다 밸리데이션이라 한다면 이거는 밸리데이션으로다가 저희가 오버피팅을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꼭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옵티마이저스. 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제일 많이 쓰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어, 제 기억에 대학교 때 뉴턴 랩슨 메서드인가 뭐 그거를 통해서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걸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죠? 그걸 안 쓰고 이런 걸 쓴 거 보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여기가 이제 웨이트가 되겠죠. 웨이트를 갖다가 로스 펑셔널 웨이트를 미분해주는 값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가중치가 되겠죠. 얼마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이용해서 계속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샘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스 펑션을 예를 들어서 x 제곱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로스의 최소값은 3이죠. x가 0일 때. 그러면 이게 그레디언트 디선트 방법이 어떻게 이걸 찾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러닝 레이스를 이제 여기 0.1이라고 이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미분값은 이 로스 펑션을 x의 미분값은 당연히 2x겠죠.
다음에 x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랜덤하게 x를 갖다 5를 넣었어요. 그럼 이걸 5를 넣으면 여기는 10 곱하기 0.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5 빼기 1은 돼서 이게 4가 됩니다. 그럼 다시 4를 또 넣고,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x가 점점 0으로다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나중에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는 그 점에서 이게 딱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뭐 옵티마이저 방법도 있지만 이게 좀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한 다른 여러 가지 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모멘텀, RSM 프롭, 그다음 아담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이게 제일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요것만 더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웨이트인데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과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members previous gradient descen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리서치 했을 때 기억으로는 이게 이렇게 값이 와리가리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지하고 옵티마이즈를 같은 방향으로 다 계속해서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읽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뭐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리서치 해보시면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뭐 작동하는 건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각각理论에서 곧바로 이게 썸이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단전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나오고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다. 이거의 문제점이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0에서 1 사이로다가 하다 보니까 0.5가 나오다가 또 0.5를 또 곱하면 또 0.2가 생기면 이게 계속 이게 0에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러닝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면 이제 그런 거를 제거했죠. 그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사실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스 펑션을 미분한 값이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umPy 같은 걸로다가 파이썬으로다가 미분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kernel initialization은 이제 weight에다가 어떤 값을 처음으로 뿌려주고 시작할 것인가 이제 그건데요. 이제 뭐 이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랜덤, 유니폼, 랜덤, 노모. 그래서 여기서 뭐 뉴런이 있고 이제 여기 뉴런 여기 웨이트가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값을 어떤 거 값이냐에 따라서 끝에 이제 로스 펑션 로스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피드 포워드를 쫙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값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kernel initializ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드랍 아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30%를 드랍 아웃 시키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웨이트가 걸려 있는 라인 중에 30%를 랜덤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게 웨이트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션이 반복하면 이게 계속 바뀝니다. 사실 랜덤하게 이게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뉴런이 이쪽 뉴런에서 이쪽 큰 값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어떨 때는 이게 막 죽어버리니까 자기 스스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적인 이쪽에 대한 의존 없이 이 자체만으로서 독립적인 이쪽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쪽에서 예, 받을 수 있는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오버피팅이 되는 거를 방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을 또 피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은 아시다시피 로스 펑션에다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붙임으로써 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건데 그때 처음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웨이트 값이 하나로 쏠리는 거를 갖다가 이걸 붙임으로써 방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0.5 웨이트 1 그다음에 뭐 0.1 웨이트 2 이거보다는 차라리 뭐 0.3 더하기 0.3 이렇게 하면은
이 스퀘어 썸 하는 값이 이게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하는 한쪽을 몰아서 분배하느니 스프레드 시켜가지고 분배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피팅이 되는 그런 문제를 예,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DK는 러닝 레이스를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처음에는 팍팍팍팍 내려가야 되지만 요 근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답이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예, 해답을 찾게끔 해주는 게 예, 러닝 DK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딥러닝 공부를 좀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안 집어넣고도 트레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예전에 보니까 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사과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뭐 수만 수천 장의 사과 그림을 안 넣어줘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뉴럴넷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뉴럴넷과는 좀 틀리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의 뉴럴넷이. 그래서 1번과 3번이 좀 관련이 있는데요. if, then 같은 걸 뉴럴넷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뭐 수백만 장 보여주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님. 그럼 이제 뭐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 딱 보면은 물론 맞추기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확실히 뭐 금발에다가 눈이 파랗다 그러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if 금발 눈 파라 그러면 then 한국 사람 아님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뉴럴넷에 넣어주면 좀 더 적은 데이터로도 쉽게 학습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웨이트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제한을 쏟아가지고 웨이트를 학습시켰는데 이 웨이트를 또 다른 비슷한 목적을 가진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요거를 학습시킬 때 좀 더 적은 컴퓨팅으로 이걸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게 또한 4번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문제는 사실 이제 아까도 전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뭐 스탠다드제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 원하드 코딩 그런 거는 되게 심플한 사실 전처리고 뭐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근데 효과적으로 빨리 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된다면 일반인들이 뉴럴넷에 접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케라스 모델을 세이브하고 디플로이하는 방법인데요. 옵션 1과 옵션 2가 있는데 옵션 1은 모델 아키텍처랑 모델 웨이트를 갖다가 각각 다 세이브하고 로딩 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세이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디렉토리를 제가 그냥 지웠는데 이런 이름으로 이 모델을 세이브합니다. 그래서 요 파일만 다른 데 가져와가지고 케라스 깔고 이제 로드 시키면 그대로 그 모델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옵션 2는 아키텍처랑 웨이트랑 별도로 세이브를 하는 건데요. 제가 또 맨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랬는데 뭐 모델이 커지면 이게 사이즈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키텍처랑 웨이트만 해서 웨이트 그리고 웨이트가 다르면 다른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이게 앙상블 어프로치를 쓰기 위해서도 아키텍처는 동일하게 놓고 이 웨이트 넣어보고 이 웨이트 넣어보고 이 웨이트 넣고 이 웨이트 넣어서 다른 결과 값이 나오면 이걸 앙상블 시켜가지고 최종 결과 값을 내는 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로 세이브하는 게 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케라스 딥러닝 다층 퍼셉션 다층 레이어 퍼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딥러닝은 아니고 샬로우 러닝이죠. 히든 레인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음에는 진짜 딥러닝 LSTM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읽고 결과물을 뽑아내는 건데 제가 준비한 주제는 클레임을 건 고객들이 이렇게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경위를 기술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났다. 근데 그거와 그 레이블인 그 포드 그러니까 텍스트 그런 사고 경위서를 읽고 이게 프로드인지 아닌지 그거를 LSTM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3부에서
이거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